오늘 이제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명님께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관련 분석의 측면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다만 심리학을 저도 재미있어 해서, 어, 이래저래 혼자 공부를 한 편이 뿐, 예, 이론에 빠삭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심리학도 우리 무의식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건 결국 의식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 그리고, 관념 분석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 관념 분석으로 다 통합되죠. 예, 설명이 다 끝나요. 하지만 기존의 이 심리학적인 유형 분석이도 익숙하고 그런 시각으로 관념 분석을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우리가 진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하면서도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 어쨌든 이제 이 심리학자들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발현이 됐는지 그것들을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착 유형도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양육자의 양육 태도에 따라 그 애착의 유형이 형성이 되고 굳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고 또 그러한 결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지 먼저 보고 관념 분석적으로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것도요.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유형이 있는 것도 결국은 패턴 반복하고 있으면 알아차린 거거든요. 세연님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리학의 그 인간의 심리적인 패턴을 연구를 하고 그 패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자주 본 의식의 구조 한번 볼 건데, 자, 오늘 강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의식 구조와 4대 욕구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애착 유형이 네 가지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고요. 그러면 애착 유형을 이제 관념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허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게요. 보고 또 봐도 새로운 의식 구조. 이게요. 또 유식학 수업 듣고 의식 구조 보면 또 달라요. 내가 아는 게 많아졌거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의식의 표면의식.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식이기 때문에 일상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에고의 의도가 발현이 되는 곳이 바로 표면의식이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아래 잠재의식층에 있는 관념이 사실 현실이 발현이 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나라는 인간이 내 관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그대로 발현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집단무의식이 있고 심층무의식이 있고 또 순수존재의식이 있고 핵지정까지 이렇게 의식 구조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특히 이 에고는요. 자신의 결핍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에 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이제 활용하고 있냐면 방어기제와 4대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분리된 존재야. 그래서 나는 잘못되었어. 나는 결핍되었어. 결핍된 존재는 결국 그 결핍을 부족함,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메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게 4대 욕구의 발현으로 드러나고요.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어 기제가 작동됩니다. 자, 근데 이 분리감이 모든 결핍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분리감이 기인하는 가장 원초적인 관념은 바로 나는 곧 몸이다 라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그래서 나는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을 통해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그 존재적인 분리를 확인하거든요. 애초에 의식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의식 구조를 통해서 의식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것도요 모두 연기법적인 시선에서 보세요. 다 인과동시죠. 그 어떤 것도 일체가 아닌 거 없죠. 그쵸? 예. 그런데 몸은 아니라고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강력한 결핍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I am that I am this body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분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애착 유형은 일단 잠재의식의 자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규정을 움직이는 드러내게 하는 더 깊은 원초적인 욕구가 더 그 밑에 더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대 욕구가 그럼 무엇이냐 잠깐 보고 갈게요. 하나 뭐죠? 4가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보장 욕구, 보장 욕구, 분리 욕구, 자극 욕구, 그리고 인정 욕구죠. 자, 먼저 보장 욕구. 무언가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특히 나의 안전이, 이 몸의 안전이. 그래서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대표적인 보장 욕구의 발현이 된 관념이죠. 그렇죠? 자, 분리 욕구는 반대로 이 몸이 안전하지 않거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예요. 분리 욕구는 때문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원인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고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분리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도 분리되고 싶죠. 왜냐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등등등.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고립되고 싶은 마음도 이 분리욕구에서 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자극욕구. 자, 자극욕구는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을 쫓고 단조로움을 피하려는 욕구예요. 도전과 호기심의 뿌리이기도 해요. 쾌락을 원하는 욕구이기도 해요. 근데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우리가 도파민을 한번 느끼면 그 다음에는요, 더 큰 도파민을 원하죠. 그처럼 한 번 자극을 우리가 느끼면요,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즐거움만 느낄 수 없죠. 기쁨을 느끼면 기쁨의 반대인 고통, 또 반드시 같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기쁨을 추구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에서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정 욕구. 그냥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확인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자존감, 과시욕, 통제욕까지 아주 폭넓게 걸쳐 있어요. 핵심 신념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나는 늘 고파. 인정이 고파. 세상의 시선이 고파. 그래서 나를, 내 존재를 세워야 돼. 네, 그게 바로 인정 욕구의 발현이에요. 자, 이 4가지 욕구는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쨌든 나라는 존재감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욕구는 또 그물처럼 얽혀서 함께 작동해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표면에서 주도적으로 보이는 욕구가 다를 뿐, 자, 여러 가지 욕구가요, 복합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관념 분석을 할 때, 지금
어떤 욕구가 발현되고 있지? 라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매우 필요해요. 왜냐면 어쨌든 욕구의 충족을 원한다는 건요. 그것은 에고의 결핍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 욕구가 충족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충족되길 바랄 뿐이지 사실은요.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어요. 욕구는 욕구로서 계속 형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욕구는 채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구가 채워지면요. 그것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죠. 때문에 에고는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핍된 존재로서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게 목적이지 욕구 충족은요.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이 욕구를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면밀하게 보세요. 네. 내가 인정받고자 할수록 오히려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풀이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보장받으려고 아둥바둥 막 내 집 마련 아둥바둥 하면서 막 보장을 받으려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평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건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것은요. 결국 결핍으로 발현됩니다. 자, 이게 욕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보고자 한 이제 애착 유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애착 유형이란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하면 존 볼비라고 하는 분이 기초를 세웠고요. 메리 에인스워스가 낯선 상황 실험으로 확장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실험은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와 엄마가 낯선 방에 들어가고 엄마가 잠시 나가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연구자들이 아기가 분리될 때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의 반응이요 뚜렷한 패턴으로 나뉘었대요. 에인스워스는요 이 실험에서 3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울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금방 안정을 찾는 아기, 엄마에게 매달리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기,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도 쳐다보지 않는 아기. 이렇게 3가지 유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메리 메인과 주디스 솔로몬이라는 분들이 이 3가지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4번째 패턴을 추가로 발견했어요. 다가가다가 얼어붙는 아기, 바로 혼란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기에게 양육자는요 생존 그 자체예요. 아기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자가 반응하는 방식에 맞춰서 사랑받고 생존하기 위해서 최적의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애적 유형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전략의 이름이에요. 원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유형을 한눈에 한번 보면 먼저 안정형, 양육자가 일관된 양육 태도로 반응해 준 경우,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아이가 내가 부르면 늘 오네 라는 신뢰가 쌓이도록 그 신뢰를요 몸으로 배워요. 아이는 신뢰를 양육자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몸으로 배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안정형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되어서는요 친밀함도 편하고 혼자 있는 것도 편안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불안형은 어떠냐면 양육자의 반응이 오락가락했던 경우, 일관성이 없었어. 그러면 어떤 날은 다정하고 어떤 날은 차갑고 아이는요 이러면 언제 이 사랑이 엄마가 사라질지 몰라 하는 긴장 때문에 더 크게 울고 더 세게 매달리는 전략을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서는요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회피형은 그렇다면 어떤가? 정서적인 손길이요 반복적으로 거절당한 경우예요. 울어도 안 와. 안기라고 하면 밀려났어. 그러면요 아이는 원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이
덜 아프다라고 배워요. 사실 원하면서도요, 원하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는요, 가까워질수록 거리를 두고 독립이라는 이름으로요, 내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혼란형. 이제 연구자들은 가장 아픈 경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양육자가 안정기지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경우. 다가가야 할 사람이 다가가면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다가 얼어붙고 갈망하면서 밀어내요. 사랑을 너무나 원하는데 원하면 원할수록 그 사랑이 무서워. 이게 진짜 나 자신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나 자신도 혼란스럽고 세상도 혼란스러워요. 이런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 모든 관계가 혼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달리기, 차단하기, 다가갔다 얼어붙기, 이 모든 게요, 그 환경에서 어린 존재가 찾아낸 가장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오락가락하는 양육자 앞에서 더 크게 울었던 건 사실은 살기 위한 최선이었고, 거절하는 양육자 앞에서 마음을 닫는 것도요, 최선이었던 거예요. 자,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유형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린 존재가 사랑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채택한 관념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유형을 발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요. 자비와 사랑의 시선으로요, 자기 자신을 봐주세요. 이 유형은요, 교정돼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요, 이해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아 관념 분석의 측면으로 애착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음. 자, 관념이란 무엇이었죠? 자, 관념이라는 건 개념에 주격이 붙은 거죠. 그쵸? 버림받음이라는 건 분별을 빼고 보면 그냥 버림받음이에요. 그냥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주격이 붙으면 나는 버림받는 존재다.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자기 규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념입니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는 존재야 라는 그 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의 관념이 잠재의식층에 저장되어서 현실의 사건으로 계속 영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꿔도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내 믿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기 규정이 지속적으로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안형은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버림받는 존재다. 나는 매달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피형은 나는 혼자여야 안전하다. 마음을 열면 다친다. 혼란형은 사랑은 곧 위험이다. 나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지면 안 된다. 나는 사랑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면 사랑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 관념들이 잠재의식에 있어서 각각의 애착 유형에 맞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규정은 반복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볼게요. 하나씩. 먼저, 자, 불안형 볼까요? 불안형의 주도 욕구는 인정 욕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신념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확인받고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락이 늦으면 세상이 무너져.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좌우돼. 너무 불안해. 근데 이거는요, 사실 잘 보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 나의 존재 가치를요, 상대의 반응으로 확인하려는 인정 욕구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지지가 않아요. 확인의 대상이 바깥에 있는 한 확인이 끝나지 않아. 계속 그 확인을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안하고 채워질 수 없으니까 고통스럽죠. 어. 그리고 또 버림받음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보장 욕구도 같이 작동합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을 또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하려는 마음도 너무 크게 올라와서 통제 욕구도 올라오고요. 네. 자, 불안형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회피형. 음. 자, 회피형은요, 분리 욕구가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험하거나 아픈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떼어 놓으려는 욕구예요. 회피형한테 친밀감은요, 위험 신호예요. 친밀하면 안 돼. 과거에 마음을 열었다가 아팠던 기억이 가까워지면 다쳐 하는 믿음으로 굳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고 싶지만 깊어지려고 하면 바로 분리욕구가 발동해요. 갑자기 상대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고 사소한 거에 크게 반응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해지고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독립적인 사람이야.'라는 어 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분리욕구가 작동하면서 그 친밀감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런 자신을 '특별하고 남들과 달라.'라고 여겨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고립과 특별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고립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자신을 뭔가 남다른 사람, 특별한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상태죠. 그쵸 그게. 전체와 다른 나. 그런 나는 필연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외로움과 우월감이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가까워지면 다친다.'라는 그 믿음에는요 그 밑바닥에는 안전의 문제, 보장의 욕구도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관계가 뭔가 안정 궤도에 오르면 권태를 느껴.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 그럼 또 이것도 자극 욕구죠. 이렇게 각 여러 가지 욕구들이 또 서로 어 힘을 합쳐서 그러한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회피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 자 그럼 이제 혼란형 볼게요. 자 혼란형은 인정과 분리의 동시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정 욕구가 이제 "다가가. 사랑받아야 해." 하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분리 욕구가 이렇게 말해요. "멈춰. 다가가면 다쳐." 어쩌라는 거야.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막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갔다가 밀어내고 밀어냈다가 후회하고 다시 다가가고 본인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죠. 그쵸? 그런데 이게 관념 분석의 시선으로 보면요. 사실 이건 역시 미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두 개의 생존 전략이 동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 그 아이를 지키려고 붙잡는 마음. 아 둘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상태를요. '아 이거 정상이 아니네.'라고 볼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너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그런 마음으로 봐 줘야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일수록요. 가장 측은지심을 가지고 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구나.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요. 진짜 내가 안아줘야 돼요 이제. 내 밖에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나를 봐주고 내가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 존재 자체를. 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어 보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충족의 딜레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모든 욕구는 충족을 원하지만 동시에 충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어때요?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도망가죠. 어 내가 진짜 고생했다. 너 진짜 사랑해 줄게." 하는데 막 저항해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이걸요 시험으로 막 주어 줘요. "나 이런데 너 진짜 날 사랑할 거야? 나 이렇게 불안하고 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를 너 진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계속 시험을 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요 이 모순을요 이해해야 돼요. 양가 감정이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의식은 한쪽 면만 보려고 하고 뭔가 일관성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이 유지되는 걸 좋아하듯이 변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만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가 감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모순으로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드러남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성이 기본값이죠. 그쵸? 그냥 그게 세상의 본질이잖아요. 음양이 동시에 있어야 세상이 드러나듯이 내 마음에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게 그냥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음양인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모순된 형태의 드러남을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 혹은 형식의 발현이 일어나면요. 이제는 이 아이러니를 딱 알아차리고 당연한 거야.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원래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요 바라보시면요. 저항이 훨씬 줄어들어요.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건 어쨌든 이 몸이 하는 거예요. 이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요 납득할 필요가 있어요. 예. 모순이 기본값이야. 근데 에고는 그러한 모순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원래 당연한 거구나.' 아 그쵸? 허무 않으세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마음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연구자들이 밝혀낸 유형 중에 이렇게 괴로운 고통스러운 유형 말고 안정형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 자식 안정형으로 이제 키워야지.' 하는 마음도 올라오거든요. '안정형이 최고네.' 어. 아 그러면 인제 또 이것 또한 동시에 안정형만 좋아하고 다른 유형을 부정하는 거죠. 그쵸? 부정하고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들이 또 슬퍼해요. 그래서 또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이 되어야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사실은 그거는 또 '이러이러한 형태로서 내가 존재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 조건을 세우는 격입니다. 음. 그래서요 불안정한 나를요 문제로 규정하지 마세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음
그런 사람만 가정 교육 잘 받았네. 사랑 잘 받았네라고 하면서 우월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어 결핍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은 거고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감히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만 보면 돼요. 내 내면을 내가 보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타인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요, 그냥 사실 시간 낭비예요. 내가 나를 보고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면요,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진정한 안정된 마음이 드러나요. 음. 그러니까 자, 이제는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패턴을 있는 그대로 적어 보고 내 관념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어 이제 예를 들면 뭐 연락이 늦으면 최악을 상상한다. 어 이거 진짜 불안형이죠. 그쵸? 그런 식으로 현실의 서술이 그대로 관념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일단 관념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시고 자, 알아차립니다. '그 패턴이 올라오는 순간 이때 이런 욕구가 올라오고 있구나.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요, 여러분 일단 그 욕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동일시된 상태에서 그냥 욕망 자체로 막 살았단 말이죠.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자,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동일시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행동을 멈출 수 있죠. 반응을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런 다음에는 그 관념 그 자체, 자, 그 내면 아이를 우리가 이제 품어주는 거예요. 매달리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매달리는 건 잘못이 아니야. 너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구나. 아, 그 마음 자체로 정말 온전하다. 그리고 도망치는 아이한테는 네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덜 아팠구나. 고마워.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너는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관념을요, 있는 그대로 품는 거예요. 없애거나 약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품으면서도 '이제 얘가 내 삶에서 덜 드러나겠지? 이제 내 삶에서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이 은근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은근한 부정입니다. 사실 아주 무의식 깊숙이에서는 얘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섬세해서야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온전하게 안아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때는요, 이제 부정당하던 관념에서 사랑받는 관념으로 자신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결핍된 현실이 아닌 정말 만족된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그 관념이 사랑받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재규정된 현실로 펼쳐지는 원리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안정이 무엇인지를요,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불안한 나를 있는 그대로 품는 것. 바로 그 순간. 그게 진짜 안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정형은 애착 반응이 완벽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안정형인 사람도 불안을 느끼고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쵸? 그런데 다른 점은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싸우지 그런 이제 안정형인 사람들이 다른 거는요, 그런 반응이랑 싸우지 않는 거죠. 불안이 오면 불안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와도 그래도 괜찮다 하면요, 그게 이미 진짜 안정인 거예요. 그쵸? 무엇이 와도 나는 괜찮은 그 마음 상태. 그게 진짜 안정적인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진정한 안정은요, 어떤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나를요,
품는 거. 있는 그대로 품는 거. 그게 진짜 안정형의 마음인 거예요. 자, 어때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10분 실습해 보는 거예요. 음. 자, "나는 회피형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역시 불안형이라 그래."라고 그런 어떤 유형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관념이 이제 내 안에 있구나.' 알아차리고 이제 그거를 대상으로서 보고 어 내가 그 대상을 품는 거예요. 자, 동일시에서 떨어져서 대상으로 품는 겁니다. 그건 정말 품어 안는 자로서 서는 거죠. 그쵸? 예.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동일시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이 4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스스로. '관계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나의 장면은 무엇인가? 그 장면 속에서 활동하는 욕구는 인정인가 분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런 식으로 4대 욕구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그 전략으로 어린 시절에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지? 이 패턴이 연애, 직장, 친구, 돈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요 한번 알아차려 보고 적어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적은 것들, 알아차린 것들, 해라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때 알아차린 내 관념들에게 내 안에 내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랑받고 싶었구나. 바로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있어. 내가 살아 있어. 삶을 살고 있어. 진짜 고마워." 그렇게 한번 말해 보는 거예요. 아 어때요? 이미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음. 내가 나를 알아주고 품어 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바라는 마음 상태에서는요 너무나 괴로워요.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만 더 커지고 오히려 더 갈증만 커지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내가 나를 품어 안을 때는요. 그 만족감, 충만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이 존재적인 만족감이 곧 여러분의 풍요로운 마음 상태가 되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만족이라는 형태의 풍요로 가득 찰 때 그 풍요가 삶에 그냥 드러납니다. 관계라는 형태로, 돈이라는 형태로 등등등 드러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멀리서 해답을 찾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의 나 스스로 품어안는 그 시간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거 누군가한테 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거 평생 했잖아요. 이제 밖에서 그거 하는 거 진짜 비효율적인 거 이제 알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요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착 유형을 통해서 관념 분석하는 방법까지 우리 같이 봤어요.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었는데 어때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죠. 그쵸?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